자, 그럼 오늘 이제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좀 요거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차례 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 분야가 갑자기 좀 잘 쭉 또 추락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의 발달이 사실 컴퓨팅 파워가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도 비쌌고, 그 다음에 학습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학습이거든요. 또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결국은 그 전체적인 인공지능의 성능에 아주 중요한 이제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신경망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이 이제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붐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오 코그니트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패턴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턴 인식이라는 건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도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로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앙 차선하고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이 차선이잖아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요 차선 안으로 달려야 되니까. 자, 그러려면 지금 차선이 지금 주행 중이니까 이게 또 차선 뭐 간격도 그렇고 이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려면 이 여러 가지 이 시각적인 이미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라든지 요 선의 예를 들면 뭐 두께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이게 길이라는 게 여러분들 직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곡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곡선이 생기면 이것도 꺾이잖아요. 이렇게 차선이. 자, 그렇다면 이 바뀌어가는 이런 패턴들을 다 동일하게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딥러닝이 이제 기초적인 거죠. 신경망.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특정 사물을 예를 들면 요걸 파악할 때 여기 요 첫 번째 레이어는 전반적인 요 크기, 이 원형의 크기. 두 번째 레이어는 예를 들면 요런 사선 모양, 대각선 모양. 세 번째 레이어는 뭐 세로 모양. 네 번째 레이어는 이 동그라미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 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퍼즐 맞추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 하나하나의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를 합치면 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인공신경망 이론의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패턴 인식을 합쳐서 요런 이제 가중치가 많이 들어간 각각의 패턴을 인식해서 가장 정확한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신경망 형태를 찾아내거나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혁신적 인물, 이 사람 인물도 알아두세요. 뭐 제프리 힌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볼츠만 머신, 이런 게 볼츠만 머신이 그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그래도 그 아티피셜 딥러닝, 그 인공신경망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다층 신경망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모형이었습니다. 자, 얀 루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오늘날 2020년대에도 지금 요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은닉층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쓰이는 거를 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딥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지금도 뭐 가장 지금 중요한 모델로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
대규모 언어 처리 모델들 보시면 이 레이어가 3개가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개 분석 엄청 많죠. 막. 자, 결국은 이걸 만든 핵심 인물들 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딥러닝은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냐면, 다만 연산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 그레디언트라는 게 기울기예요. 우리가 경사 기울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수업 시간에서 다 다루긴 좀 어려워서 아마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딥러닝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신경망을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활성함수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 별건 아닙니다. 활성함수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자, 얘에서 얘한테 뭘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넘겨주면 얘가 이제 마치 여러분들 그물 같은 겁니다. 그물에서 그물 코보다 작은 것들은 이제 걸러내고, 그물 코보다 좀 큰 것들은 그죠, 큰 것들은 저기 막아내고 걸러내고 그 다음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물망이라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물망에서 우리가 이 그물망이면 구멍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물망이 있으면 이 구멍의 규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규격을. 그렇죠? 그래야 뭐 이런 이물질이 막힐 거냐, 빠져나가서 그 다음 거에 또 걸릴 거냐, 뭐 그런 거라고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이 규격을 정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입장에서 뭐 수학적인 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 가중값을 그 다음 걸로 보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기울기 설명하면 좀 기울어져서 보시면, 핵심적으로 보시면, 자, 이 입력층 결국 무언가에 대해서 값을 투입했는데 결국 이거를 결과값을 내는 데까지의 값은 나오는데, 문제가 이렇게 지금 복잡해지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 부분 진한 거는 그나마 우리가 역전파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결과로부터 바로 직전까지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값은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이제 연산이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미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경사 기울기가 소실된다, 희미해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또 최근에 와서 이게 이런 딥러닝 분야에서는 렐루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거든요.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이 활성함수 렐루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했고요. 뭐 이것도 뭐 저기 렐루도 뭐 리킬렐루까지 뭐 쭉쭉쭉 가요. 뭐 이렇게 변화하는 알고리즘의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LSTM 구조를 사용해서 또 기본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게 됩니다. LSTM이라는 거는 결국은 롱텀, 숏텀, 그러니까 장기 메모리, 단기 메모리, 단기 기억처럼 우리가 어떠한 기억의 가중치를 둬서 중요한 기억은 오랫동안 남기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또 뭐 나중에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롱텀, 숏텀 메모리가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어 처리 분야인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나는 어제 아팠어. 제가 실제로 아팠어요. 어제 나는 뭐 빵빵도 먹고 뭐 주스도 먹고 뭐도 먹고 했어. 그래서 나는 병원에 왔어.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정보가, 이게 지금 하나의 발화치인데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챗GPT 같은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서 보시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어요. 나는 어제 아팠어. 그다음에 나는 어제 뭐 게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와서 빵도 먹고 초콜릿도 먹었어. 그리고서 저녁에 또 뭐 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병원에 왔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핵심 컨텐츠, 핵심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왔어가 핵심이잖아요. 그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왜 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문맥의 구조사. 그러면 그 정보, 그 인포메이션은 어디에 있냐면, 앞에 뭐 빵도 먹고 뭐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아팠기 때문이죠. 그쵸? 자, 이 경우에 지금 구조상 보시면 메인 인포메이션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장 첫 문장하고 지금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지 않습니까? 에러 라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정보가 바로 인접한 게 아니라 주요 정보가 가장 처음과 가장 끝에 있고 이게 시간적인 흐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쓸데없는 말이 있어서. 우리 실제로 우리가 대화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딥러닝 구조로 이렇게 넣어서 이걸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이 소실됩니다.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왔어라는 이 중요한 가중치가 이 중간에 쓸데없는 게 끼어 있으면서 얘가 점점 영향력이 없어져요. 깎아먹어져요. 그거 이제 기울기 소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이제 장기 의존성의 문제, 롱텀 디펜던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바로 대표적인 게 LSTM 뭐 이런 가중치 모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제일 중요한 핵심 정보에 이 정보의 가중치를 줘서 얘를 남겨놓는 거죠. 예. 그래야 나중에 이 정보에서 병원에 왔다라는 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연결할 때 이 주요 정보가 첫 번째 나와 있던 이 정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챗GPT는 LSTM보다 더 좋은 모델을 씁니다. 벌트라는 모델을 써요. 거기는 GPT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챗GPT는 여러분들이 어떤 긴 문장을 써도 거기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게 이제 AI 기술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AI 기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얀 율쿤 같은 사람들이 이런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자, 뭐 현재 미래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딥블루라는 이 모델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또 그에서는. 그래서 이때 체스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왓슨이 또 퀴즈쇼에서 젤퍼지 쇼에서 또 퀴즈, 그래서 이제 왓슨이라는 이 AI를 이제 실제로 상품화했죠. 지금은 좀 죄송하지만 망했지만. 그 다음에 구글 알파고도 뭐 2016년 잘 아실 겁니다. 구글에서 만든 이 강음학습으로 만든 이 그 딥러닝 모델이 결국은 바둑 세계 챔피언 이세돌 구단을 또 이겼고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는 또 능가하는 그런 성과들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2012년부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미지넷 인식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약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회, 학술 대회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학술 논문보다도 이런 학술 대회가 굉장히 준할 정도로 인정받는 아주 고급 학술 대회죠. 여기서 당시에 개발됐던 CNN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알렉스넷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역사상 중요한 모델이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그 AI 모델들은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 무슨 넷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알렉스넷은 2012년에 만들었던 모델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 알렉스넷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우측 그림을 보시면, 자, 이 Y축, 세로축은 보시면 분류 에러,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분류 에러고요. 자, X축을 보시면, 자, 2012년 이전에는요, 오류율이 지금 28%, 26%였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도라는 게 한 74% 정도, 72% 정도의 정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이게 사과냐 이게 아니냐 이걸 인식하는 게 이 정도의 정확도였는데 지금 이게 획기적으로 줄었죠. 그 해가 2012년, 바로 알렉스넷이 개발됐던 고해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스넷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뭐 획기적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갔길래, 그러니까 이런 게 AI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기술이 들어갔길래 갑자기 오류를 이렇게 현격하게, 그렇잖아요. 1년에 0.02% 줄이던 게 갑자기 쭉 떨어졌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바로 이 딥러닝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딥러닝에 기반했던 게 아닌데 2012년 요
스탠퍼드 대학이 구글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1만 6천 개와 10만 개 이상의 10억 개 이상의 신경망으로 만들었죠. 지금 만들어진 모델들은 10억 개가 아니고요. 몇 조 개 막 그래요. 몇 천억, 몇 천억도 아니고 뭐 몇십 조 개 막 그래요. 몇 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뭐 1,000만 개 이상의 동영상 유튜브에서 고양이 사진 찾아내는 이런 딥러닝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다음에 2015년쯤 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쭉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때부터 우리가 이제 컨버럴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는 모델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CNN 쓰기 전에는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그 특성을 최적화해서 만들어서 여러 모델들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딥러닝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로 했더니만 2016년에 갑자기 또 쭉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뭐 이제 뭐 구글 포토로 이제 이런 뭐 사진도 판독하게 되고 기술이 이제 발전돼서 Z넷이라고 하는 2017년에 왔을 때 이제 0.023%니까 오류율이 0.023%면 몇 퍼센트인 거예요? 99. 지금 한 7%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정확하게 99.77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확률로 이제 정확도가 사진이나 이런 걸 감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는 이미 딥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로 발달을 하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런 정확도를 판단하는 게 무의미해졌죠. 99.7%까지 왔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뭐 0.001의 차이인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걸 깨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 이 말씀은 좀 시험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자, 우리가 정확도는 이렇게 향상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정확도냐면 주로 이제 실험 데이터예요. 고양이냐 개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런 걸 갖고 지금 99%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하는 이 AI 기술을 가지고 산업체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숙제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도 뭐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성공한 실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게 암이냐 양성 종양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의료 분야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제조 현장에서는 이게 불량품이냐 불량품이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짬뽕하고 짜장면을 우리가 감별하는데 99.7%의 확률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암이냐 양성종양이냐를 똑같이 99.7%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활용도에 대한 이제 연구거리나 개발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AI 기술에서의 알고리즘의 개발인데 기술에서의 알고리즘 개발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야심찬 목표로 이렇게 인생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멋진 일이에요. 그런 건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나 뭐 쥐스트나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뭐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뭐 이런 학교들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발견이 사실 1년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여러분 산업에 활용할 거냐 이거 잘 배워서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미래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이제 다르파라는 게 있었어요. 다르파가 나중에 좀 제가 시간 끝나고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논란이 있는 조직인데 다르파가 뭐냐 하면 이게 미국 있죠. 미국의 국방연구원이에요. 이 굉장히 사실은 좀 이 음모론으로 얘기하자면 또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 시간 관계로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 말씀드릴게요. 이 국방연구원이라는 게 지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정부 조직이죠. 국가 조직이죠. 나사 같은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인공지능을 또 주도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이 주도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정부가 주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분야인데 이때 스탠퍼드 팀이 2005년도에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때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웃긴 게 무인 자동차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속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최고 속도가 한 30km 정도 시속. 그게 만약에 도로에 다닌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히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많이 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기술이.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는 뭐 카네기 멜론 대학, 이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이 굉장히 이제 뜨게 됐는데, 나중에 도시 챌린지도 완주하고. 왜냐하면 도시는 장애물이 많잖아요. 이런 차선도 직선이 아니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속도보다는 당시에는 이런 센서나, 이 위에 지금 이게 라이더입니다. 핵심 기술인데, 이 라이더가 지금 되게 여러 개 달려 있네요. 처음에 이게 시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애물을 피해서 무사히 핸들과 엑셀레이터를 조절해서 도착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자, 지금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걸 뭐 너무나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굉장히 많은 연구 과정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앞으로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인공지능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의 역사적인 개념의 변천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초창기에 도널드 헤비라는 사람이, 우리가 인간의 학습은 뇌세포 연결 강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 뉴런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뉴런을 통해서 뉴런의 활성화, 소위 시냅스 과정을 통해서 뇌는 활성화가 되고요. 뇌 피질에 뭔가 이제 학습된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런 뉴런의 연결 과정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도널드 헤베의 이런 이 신경막 이론을 그대로 이제 했던 게 앨런 튜닝. 앨런 튜닝이 뭐 인류가 낳은 세계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이 앨런 튜닝이 그때 말씀드렸던 튜링 테스트를 또 만들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또 확고히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존 맥커시는 또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다트머스 회의 때 또 여러 명 중에 리더였죠, 리더. 이 사람이 또 우리가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으로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뭔가 이 개념들이라는 게 조금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한다, thinking.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노력들에 어떤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계산기처럼 입력할 때 기호주의처럼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1, 2, 3, 자 x1은 1, 2, 3, 그랬더니 y는 뭐 1, 뭐 4, 6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면, 자, 이 관계가 이제 곱하기 2의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니고 요 지금 이 입력값과 투입값을 보고 저기 결과값 아웃풋을 보고 나서 이게 곱하기 2구나라는 거를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발전해서 인간처럼 행동한다. 사실 인간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철학적인데,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워킹 작업할 때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인텔리전스 지능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잘 안 보이셔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위에 상단에 좌측에 보시면 화면 모양 작은 아이콘 있죠?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도와주고 있죠, AI가.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단순히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성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자, 인지나 추론, 행동, 자, 이와 같은 판단까지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건 더 이제 어려운 거죠. 정말 아주 올바른 판단하에 행동한다라는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적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계산적 지능에 대해서 또 연구도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변화해 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약 인공지능하고 강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것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약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 자, 특정 하나의 업무에만 우리가 지능적 역할을 하는 AI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위크 AI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AI 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얼굴 인식한다든지, 뭐 지금 언어 번역하는 AI 번역기, 뭐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 예를 들면 뭐 AI 번역기만 예를 들자면, AI 번역기는 AI 번역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냥 번역 일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특정 업무에만 단순히 하나의 역할에만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써드릴게요. 멀티모달은 뭐냐 하면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스트롱 AI,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 소위 그래서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은 하나의 일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번역가라고 해서 번역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인간처럼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감정이나 판단, 의사소통, 이런 자아의식을 갖춘 아주 포괄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강인공지능이라는 건 정말 인간 같은 건데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그러나 향후에는 아마 이런 멀티모달에 기반해서 정말 이제 인간처럼 여러 분야에서 이 AI 총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이 강한 인공지능을 인공 일반지능,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긴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때문에 좀 띄어서 요 마지막 후반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수업 때 지금 다뤘던 내용들 있죠. 이게 결국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지도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도학습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중간고사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도학습이랑 지금 여기서부터 판서가 안 되니까 죄송한데 좀 여러분들 받아 적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AI에서는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은 AI가 어떤 데이터를 그 패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익히면서 결국은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자세한 건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학습되는 상황에서 학습을 시킬 때 자, 레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답이에요, 답. 그래서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우리가 줄여서 KNN이라고 해요. Nearest Neighbor라고 부르거든요. 보시면 자, 새로운 데이터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에서 가장 가운데 가까운 이 K개 정보로, 그러니까 K개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중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그 알고리즘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 그림에서 자, 제가 지금 여기 빨간 당이 있습니다. 빨간 당이 있고 파란 당이 있습니다. 파란 당의 지지 세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요 별표인 이 사람이 빨간 당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 파란 당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류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 있다면, 자, 이때 우리는 이 KNN,
K 최근점 이웃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투입됐던 요 투입 지점에 포인트를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나서 이렇게 자, 원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K가 3이라면 요 첫 번째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K가 3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K는 뭐 쉽게 생각하면 샘플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요 하나하나의 요 인디비주얼 객체,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사람이라면 요 한 명 한 명의 요 사람의 객체를 우리가 샘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3은 자, 3명이 있도록 이렇게 3명이 들어오도록 작은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 얘는 2대 1로 예, 빨간 당에 속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쵸? 자, K가 3일 때는 빨간 당에 속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K가 5. 만약에 5명을 기준으로 원을 그렸다. 이렇게 해서 5명을 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원을 한번 그려봅니다. 역시 그러면 예, 빨간 사람은 셋, 파란 사람은 둘이니까 자,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이 사람은 빨간 당에 속할 확률이 높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 자체 내에서의 어떤 거리 개념이죠. 우리가 거리 개념.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조금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거리라는 것도 저희가 막 너무 수식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운데 결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분류를 하거나 무언가 예측할 때에는 어떤 특정 현상과 가까운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증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코로나 증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비드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우리가 예측할 때 우리가 프리딕션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발열이잖아요. 발열, 열이잖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최소한 37도가 넘어가야 우리가 코로나에 좀 확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열을 쟀더니 37.5도예요. 그러면 코로나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 있으니까 고 온도에, 그쵸? 고열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열이 좀 제가 낮다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우리는 대부분의 가까운 이웃에 대한 정보로 nearest information, 그러니까 가까운 정보로 new data를 우리가 prediction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이 K nearest, 그러니까 K 최근점 이웃 알고리즘 KNN의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 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 별표 치고 꼭 알아두세요. 네, 정의를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별도 있는데, 자, 지금 이 별이 지금 동그라미하고 네모에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짧게 생각해 보자면, 자, 예를 들면 얘는 너는 동그라미야, 너는 저기 네모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머신러닝 기법인 KNN으로 우리가 보자면, 자, 예를 들면 원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K가 원 하나일 때는 사실 K가 1을 쓰지는 않죠. 그냥 K가 원일 때는 이 지금 별은 보시면 네모에 가깝게 되겠죠. 주변 이 분포를 거리를 이제 재보면요. 자, 그러나 K가 5일 때는 지금 보시면 5개 이제 샘플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1, 2, 3, 4, 5 이렇게 5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둥근 원을 서클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 포인트 지점에서의 서클을 그렸을 때 지금 보시면 원의 지금 요 노란색 원의 비율이 훨씬 높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별은 사실은 노란색 원으로 분류될 클래시피케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자, 사실은 기본적으로 K 값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KNN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부르는데, K가 만약에 너무 적어지면요, 아예 분류 자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 별이 뉴 데이터가 별인데 지금 K를 1로 잡아버리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하나니까 걔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쵸? 예. 그리고 반대로 K가 너무 커지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K가 5가 아니라 K가 뭐 한 7이었다고 쳐봐요. 그리고 7개니까 이렇게 포함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뭘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능한 K 값을 적절하게 정해주는 게 사실은 이제 AI 기술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AI에서 이 K를 어떻게 하면 옵티메이션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최적의 K 값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게 지금 기술인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답이 없어요. 답이 이 데이터마다 이런 거는 다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리고 참고로 이거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겁니다. K는 기본적으로 홀수를 사용합니다. 왜냐? 짝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확률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짝수가 되면 2대2, 4대4 이렇게 나오면 동률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판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K는 홀수를 씁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에요. 동률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쉽게 설명드릴게요. 유클레드한 거리, 뭐 맨하튼 거리, 뭐 수식으로 보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쨌든 지금 중간고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 내용들이 중요한데 나중에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만 이렇게 넘기듯이 설명드려보면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최대한 쉽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만 보시는 겁니다. 자, 아셨죠?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 KNN 알고리즘은요, 잠시만요.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이 레이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레이지 모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레이지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지 모델. 왜 레이지 모델이라고 그러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 머신러닝이나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학습이랑 검증이랑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러닝하고요, 밸리데이션하고 이 데이터셋을 나눠서 우리가 이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학습할 때 이제 데이터를 일부 쓰고 많이 쓰고 좀 소수의 남은 데이터는 내 성능이 어떤지를 볼 때 쓰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그런 테스트 데이터, 러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또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시 제가 좀 찾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레이지하다라는 의미는 결국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이 데이터 내에서 어떤 학습된 결과값을 본다. 그래서 성능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델이다.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아셨죠?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